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변두리 작은 마을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두 자매가 살았습니다. 언니 연희는 18살로 눈매가 부드럽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동생 연수는 16살로 눈빛이 날카롭고 총기가 있어 보였지요. 어느 날 두 자매는 마당 한켠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빨래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는 왜 맨날 웃어? 왜 웃으면 안 돼? 아, 동네 박서방이 또 언니만 쳐다보던데 그자에게도 웃어줬어? 얘는 내가 아무한테나 웃어주는 줄 아니? 언니 연희의 볼이 발그레지고 동생 연수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그 사람 눈깔이 두리번 하던데 그런 사람은 염치도 없고 간사한 사람이야. 야, 연수야, 사람 두고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 아, 언니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어. 그게 문제야. 그래서 너는 얼마나 잘 보고? 언니는 동생 연수의 뒤통수를 살짝 쥐어박으며 호호 웃었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마주보고 활짝 웃었지요.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도 두 자매는 항상 서로를 위하는 사이좋은 자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이 아이들에게 맞고 오면 언니가 찾아가 복수를 해주곤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두 자매는 사내 아이들보다 의리 있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두 자매는 저잣거리로 구경을 나갔습니다. 저잣거리에는 신기하고 새로운 물건들이 항상 많았지요. 두 자매는 이것저것 실컷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중년 안악이 약재상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이 약재가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주보다 2배가 됐잖아요. 요즘 약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요. 동생 연수는 그 안악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왼손은 자꾸 치마 허리춤을 만지작거렸지요. 그리고 그녀의 눈밑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응?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요즘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그 말에 안악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린 아가씨가? 걸음이 오른쪽으로 쏠리면 왼쪽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 밑이 그렇게 어두우면 잠을 못 주무신 거고요. 세상에 이 아이 좀 보소.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귀신같이 맞춘담. 이 비싼 약재 말고 저쪽 우수를 드세요. 무릎에는 그게 더 잘 들어요. 가격도 반갑시고요. 안악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못마땅한 듯 연수를 째려보았지요. 그때 뒤에서 언니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수야, 또 그러고 있어. 뭘, 내가 맞는 말 했는데. 얘 저 약재상 아저씨 표정 봐. 널 잡아먹을 듯 쳐다보잖아. 그제서야 연수는 약재상 주인의 굳은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연희는 약재상 주인에게 꾸벅 인사하고 연수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어서 가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두 자매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어갈 때 언니가 말했지요.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 내 눈에는 그냥 보이는걸? 나는 안 보이는데. 언니는 사람 볼 때 얼굴만 보지만 나는 눈, 코, 입, 손발 다 보걸랑. 그런데 왜 손이랑 발을 봐? 눈은 거짓말을 해도 손이랑 발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연희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글쎄 나는 뭐가 될까? 사람 잡는 포졸. 에이 무슨. 두 자매는 크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한필은 한양에서 이름 있는 의원이었지요. 아버지 오늘 환자 많이 봤어요? 그럭저럭이다. 아버지 저 오늘 저잣거리에서 어떤 아줌마 무릎을 정확히 맞췄어요. 또 사람들 관찰하고 의원 행세를 했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니 정확히 맞았어요. 그런데 의원도 아닌 너희들이 저잣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실례란다. 네 알았어요. 아버지 두 딸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착하고 효심이 깊은 두 딸만 보아도 무척 기분이 좋았지요.
아버지, 이에 진짜 포졸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글쎄다, 가만 보니 포졸보다 더 무서운 게 될 것 같구나, 하하. 세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였지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세 가족은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연수가 언니에게 말했지요. 언니 나 있잖아. 나중에 시집가도 언니랑 옆집에서 살 거야. 그게 맘대로 되니? 그럼 언니가 시집갈 때 나도 몰래 보따리 싸서 따라갈 거야.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럼 언니도 시집가지 마. 나랑 평생 같이 살아. 아이고 우리 연수 언제나 철들래. 언니가 빨래를 탁 치자 물이 연수 얼굴에 튀었습니다. 아 언니 내 얼굴에 물 튀었잖아. 흥 잘됐다 이참에 세수나 해라 호호. 연수는 입을 삐죽거리며 언니에게도 물을 튀겼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 물을 튀기며 한참 동안이나 장난을 쳤지요. 자매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심상치 않은 낯빛으로 두 딸을 방으로 불러앉혔지요.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이 넘어갔다. 네? 내가 보증을 잘못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구나. 연희와 연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지요. 아버지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석 달쯤 됐다. 그럼 왜 이제 말씀하세요?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구나.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와 연수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지요. 그날 밤 두 자매는 나란히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어떡해? 너무 걱정 마.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걱정을 안 해? 며칠 후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는데.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잠이나 자. 언니가 무슨 수로 방법을 찾아. 아버지도 못 찾는 것을. 두 자매는 밤새도록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며칠 후 언니 연희가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동생 연수는 골목까지 언니를 따라 나와 물어보았지요. 언니, 나만 떼어놓고 어딜 가는 거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뭔 일인데 나도 갈 거야. 아니야, 넌 집에 있어. 싫어 언니랑 같이 갈 거야.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골목 한켠으로 데려간 후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연수야 잘 들어. 서참판댁에서 언니더러 들어오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빚 다 갚아주고 너 앞길도 만들어준다고 했어. 그 말에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그거는 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어떻게 언니가 첩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일해. 뭐라도 같이 일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 연수야,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튼 싫어. 나는 절대 언니 못 보내. 연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연희는 그런 동생을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나는 잘 살 거야. 서참판이 사람도 괜찮다 하고 집안도 반듯하니 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연애도 한 번 안 해본 언니가 첩이라니 이게 말이 돼? 연희는 연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달래주었습니다. 언니가 거기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너도 초대해 줄게. 연수는 언니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연희도 울면서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미안하다 연수야. 지금 우리에겐 이 길밖에 없어. 그 말이 연수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첩으로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있는 언니가 너무나 가여웠지요. 그리고 그날이 연수가 언니의 품에 안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연희는 가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수는 울면서 언니를 보내야만 했지요.
연수야, 밥 잘 먹고 아버지 술 많이 드시게 두지 마라. 알았어. 꼭 편지 보내줘 잊지 말고. 그래, 알았어. 나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면 돼. 언니도 같은 하늘 보고 있을 테니까. 연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언니는 가마에 오르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본 언니의 마지막 웃음이었지요. 가마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연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엉엉 울었지요. 그 후로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괜찮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네 번째 편지부터는 글씨도 달라져 있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글이 흔들려 있고 보고 싶다는 내용만 달랑 들어 있었지요. 언니 글씨가 왜 이래? 뭔 일 있는 거야? 연수는 언니의 편지를 유심히 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끝에 작은 얼룩이 묻어 있어 연수는 그곳에 코를 가까이 대보았지요. 그러자 희미하게 약 냄새가 났습니다. 언니가 약을 먹고 있구나. 연수는 언니가 몸이 안 좋아 단순히 약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편지에도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야, 살고 싶어. 언니가 걱정된 연수는 다음 날 일찍 서참판댁을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지요. 누구시오? 저는 연희 언니의 동생입니다. 언니가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한참을 기다렸지만 나온 것은 언니가 아니라 낯선 여자 하인이었습니다. 언니는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나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누구라도 외부와의 접촉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럼 편지는 전해줄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나리의 명이십니다. 그 말에 연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리 정했소? 서참판께서 그리 정한 것이요? 당장 그분을 만나봐야겠소. 그리했다간 괜히 일만 커질 것이오. 연수는 혹여나 언니에게 해가 될까 염려가 되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서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웬 낯선 여인이 집으로 연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수를 골목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지요. 연희 아씨 동생 연수 아가씨가 맞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참판댁 행랑채에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쫓겨났지만요. 안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실은 아가씨의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소. 그 말에 연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몸이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말았소. 연수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언니께서는 탕약 냄새가 이상하다고 내게 말하셨소. 하지만 그걸 막을 사람이 없었다오. 그럼 누가 탕약을 올렸어? 아씨의 탕약은 서진혁 서방님이 직접 챙겼다오. 그 순간 서진혁 그 이름이 연수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럼 언니의 무덤은요? 그 또한 아는 사람은 서진혁 서방님과 나뿐이요. 안학은 연수에게 언니의 묘지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학은 품 안에서 구겨진 편지 하나를 꺼내 연수에게 주었지요. 연희 아씨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몰래 건네준 거요. 연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가는 글씨로 단 2줄만 적혀 있었지요. 연수야, 나 살고 싶어. 근데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죽거든 나의 죽음을 밝혀줘. 연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연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분노가 슬픔을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학이 가고 연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연수는 한참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받으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연수는 언니의 편지를 모두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5통의 편지 중 4번째 편지부터 달라진 글씨체 그리고 편지 끝에 묻은 약 냄새와 서진혁이라는 이름. 연수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서진혁이 탕약을 직접 챙겼고 언니 편지에서 약 냄새가 났다. 4번째 편지부터 글씨가 흔들렸고 5번째 편지에서는 살고 싶다고 했어. 연수는 편지 끝에 얼룩의 코를 가져다 대고 냄새를 자세히 맡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초호야. 연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초호는 심장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었지요. 아버지 약방에서 절대 손 떼지 말라고 배운 것이 바로 초호였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었지요. 연수야, 나 살고 싶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언니는 살고 싶었는데 살지 못했지요. 언니 혼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연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난 연수는 눈물을 닦고 눈물 젖은 편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지요. 언니, 내가 반드시 밝혀줄게. 언니의 한을 내가 꼭 풀어줄게. 연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언니의 한을 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진혁이 초호 독을 탕약에 섞어서 언니한테 먹인 게 틀림없어. 근데 서진혁이 왜 언니를 죽여야 했지? 연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참판의 이복동생 서진혁은 적자가 살아있으면 재산을 못 받는 처지야. 그럼 그자는 적자를 없애고 싶었겠지. 근데 왜 언니를 죽였을까? 연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언니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적자를 죽여서 언니한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일까? 연수는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맞아. 언니는 도구였어. 처음부터 죽여놓고 살인범으로 만들려 한 것이야. 연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수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이제 언니의 한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참 판댁 적자가 독살당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름 아닌 첩실연이었지요. 언니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언니가 독살을 해? 연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연수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연수의 예상했던 대로였지요. 연수는 천천히 일어나 언니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곱게 올리고 거울 앞에 섰지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언니와 똑같았습니다. 언니 기다려. 내가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말 것이야. 연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포도청에서는 서참판의 적자 죽음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자는 포도청 종사관 박무겸이었지요. 첩실 여인이 적자를 독살했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탕약에 독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기가 뭐야? 아직 정확한 동기가 없습니다. 첩실 여인이 적자를 죽이고 죽었다. 그렇다면 원한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군. 종사관 박무겸은 사복 차림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언니로 위장하고 서참판댁 근처로 가서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드러냈습니다. 바로 서진혁을 유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연희가 살아서 서참판댁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서진혁이 움직일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예상대로 서진혁이 연수에게 다가왔지요. 아니 이게 누구요? 연희 아가씨가 아니요? 서진혁은 슬픈 눈으로 연수를 보았습니다. 살아계셨구려. 당신이 억울하게 됐다는 소식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모른다오. 그러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소. 나도 형님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찬밥이었소. 그러니 우린 같은 처지요. 서진혁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수는 그의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당신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 내가 다 알고 있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소. 날 어떻게 도울 것이요? 나는 형님이 어떻게 재산을 굴리는지 또 하인들이 누구 말을 듣는지 잘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 건 당신이 가엾어가 아니라 그 집 진실이 밝혀지길 나도 바라기 때문이요.
서진혁은 연수를 언니로 알고 연수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되겠소? 그렇소. 우린 한 배를 탄 것이나 진배 없어. 그날 이후 서진혁은 연수에게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말만 하고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서슴없이 했지요. 나는 어릴 때 형님한테 글을 배우고 싶었는데 서자라고 안 가르쳐줬소. 그래서 혼자 몰래 글자를 익혀야 했지요. 그랬었군요. 그래서인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쓰이요. 당신처럼. 서진혁의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진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지요. 연수는 침착하게 언니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서진혁이 자신을 믿고 많은 말을 뱉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단서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수가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자 잠시 후 서진혁이 드디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 혹시 수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있어?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소.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오? 예를 들면 탕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소. 서진혁은 연수가 자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는지 탕약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탕약이요? 예, 혹시 탕약 맛이나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소? 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니가 탕약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거구나. 연수는 잠시 뜸을 들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탕약 냄새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해요. 쓴내가 났는데 평소와 달랐던 것 같아요. 서진혁의 눈꺼풀이 깜빡였습니다. 탕약 이야기에서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의미였지요. 아, 그거는 그 집 의원이 쓰는 약재가 질이 낮아서 그랬을 거요. 그는 쓴맛이 다른 탕약에 대한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이는 탕약에 대한 의심을 다른 방향으로 얼른 돌리려는 의도였지요. 연수는 그와 대화를 할수록 확신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군요. 연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진실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냄새가 초호가 아닐까요? 아버지가 의원이셔서 약재 냄새를 내가 좀 아는데. 그 말에 서진혁의 손이 순간 등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뭔가 비밀이 들통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었지요. 초호라니 그건 독이잖소. 설마 그런 것이 탕약에 들어갔겠소? 그렇겠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요. 연수는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서진혁을 통해서 두 가지가 확인됐지요. 하나는 서진혁이 초호라는 독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독을 숨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수는 확신이 섰고 남은 것은 증거를 찾는 일만 남았지요. 그날 밤 연수는 서진혁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방으로 몰래 들어가 몇 가지 약재를 챙겨 나왔지요. 아버지는 언니의 죽음을 들은 후 쓰러져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연수는 홀로 몇 가지 약재를 통해 가짜 증거를 만들 생각이었지요. 몇 가지 약재를 조합하면 초호와 비슷한 냄새를 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 뿔이랑 오두를 같이 태우면 초호랑 비슷한 냄새가 나. 연수는 약재들을 꺼내 소량을 태워 냄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어, 바로 이거야. 연수는 그 약재를 찌꺼기처럼 만들어 작은 천에 싸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진혁의 자복을 받아내기 위한 가짜 증거물이었지요. 서진혁이 증거를 빼앗으러 올 때 덫을 칠 계획이었습니다. 언니, 잘 보고 있어. 내가 곧 언니의 죽음을 밝혀줄게. 연수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포도청 종사관 박무겸이 저잣거리에서 연희 차림의 연수를 발견했지요. 저 여인이 혹시 연수는 포도청 종사관 박무겸을 눈치채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무겸은 2명의 포졸들을 데리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요. 종사관 박무겸은 사람들 속에서 연수를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녀는 용모파기에 있는 여인 연희가 틀림없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죽은 여인이 어떻게 한양을 맴돌고 있는 걸까? 서참판의 적자 살인범으로 지목된 죽은 연희가 한양 저잣거리에 나타난 것을 두고 박무겸은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여인이 백주 대낮에 한양 저작거리를 활보한다. 그렇다면 그런데 연수가 연희로 위장하여 박무겸의 눈에 띈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을 맡은 포도청 종사관이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를 유인한 것이지요. 그의 의심은 언니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는 서참판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용의자 선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연수는 서진혁에게 올가미를 만들고 포도청 종사관의 시선을 서진혁 쪽으로 서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수의 치밀한 계획 중 일부였지요. 다음 날도 포도청 종사관 박무겸은 본격적으로 연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를 찾아야만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박무겸은 골목에서 서진혁이 나타나 연희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박무겸은 얼른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미행했지요.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나지막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진혁이 연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도 보았지요. 저자는 서진혁, 저자가 왜 저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일까? 박무겸은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진혁이 먼저 자리를 뜨자 박무겸은 연희에게 다가갔지요.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연수는 박무겸을 보자마자 돌아서려 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잡으려는 게 아니오. 방금 그 사람 서진혁이 아니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자를 만나는 것이오?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박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연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 말에 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사건에 접근하고 있었지요. 어제 당신이 언니 행세를 하며 저작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보고 그대는 죽은 연희가 아니라 동생 연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생각보다 빠르시군요. 그럼 이제 날 어찌할 생각이요? 어찌할 생각은 없어. 그대가 무엇을 하는지 이미 짐작을 하고 있어.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구려. 그럼 언니가 진범이라 보시오? 언니는 이미 독살당한 것을 알고 있어. 그것도 서참판의 적자가 죽기 전에. 그 말에 연수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종사관 박무겸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지요. 그럼 누가 범인이라 보시오? 아직은 증거가 없어 말할 수 없어. 허나 서진혁은 다른 혐의로도 조사 중이요. 그러니 그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내게도 공유해 주시오. 그 말에 연수는 박무겸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진혁이 연관된 사건은 무엇이요? 그건 기밀이라 말해줄 수 없어. 그럼 나도 말해줄 수 없소. 좋소. 그럼 이것까지만 말해주겠소. 그는 아주 큰 횡령 사건과 연루가 되어 있어. 이제 말해주시오. 지금까지 서진혁한테서 뭘 알아냈어? 그가 사용한 독은 초호라는 것이고 서진혁 그자가 직접 독을 만들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언니인 척하고 먹던 탕약에서 초호 냄새가 났다고 했더니 그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췄어. 그의 손에서 초호 냄새가 났는데 그는 초호가 아니라고 변명했어. 그 말에 박무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언니로 위장한 채 직접 유도한 거요? 그렇소. 그자는 언니와 나를 구분하지 못했어. 박무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보다 두 수 정도는 앞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철두철미한 것을 보니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려. 그럼 이제 어찌할 생각이요? 가짜 증거로 그자를 유인해 자백을 받아낼 생각이요. 연수는 품 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박무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초호와 비슷한 냄새를 내는 약재로 찌꺼기를 만들었소. 정말 그렇구려. 그럼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요? 내가 서참판의 적자와 언니를 죽인 초호 찌꺼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정보를 흘리면 그자는 반드시 증거를 빼앗으러 올 것이요. 그럼 그때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자가 자백을 하면 그때 잡으면 될 것이요. 박무겸은 한참 동안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포도청에서 수석 종사관인 자신보다 연수의 수가 단연 위였지요. 이 모든 계획을 혼자 세우셨어? 그렇소. 서진혁한테 접근한 것도? 그자가 나한테 접근하게 만든 거요. 내가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럼 나도 마찬가지요?
그렇소. 당신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언니의 모습을 보면 쫓아올 수밖에 없었소. 하여 서진혁이 나를 만나러 올 때 당신이 서진혁을 의심하게 하려 한 것이요. 박무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조차 연수의 계획에 짜 맞춰진 장기판의 말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수라는 여인이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어쨌든 좋소. 당신의 계획에 나도 같이 하겠소. 알겠소. 이제 우린 한조가 되었소. 지금까지는 연수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였지요. 증거가 없는 마당에 서진혁을 잡으려면 그를 완벽하게 유인하고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박무겸은 서참판 댁을 찾아갔습니다. 서참판은 충격으로 자리에 누운 상태였지요. 내가 이런 꼴로 맞아 미안하오. 아닙니다. 몸이 안 좋다 이미 들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누워 계시지요. 그런데 그때 서진혁이 들어왔습니다. 종사관 사건을 조사하느라 수고가 많소. 그래 조사는 잘 돼가고 있으시오. 뭐 특별히 조사할 것도 없더이다. 이미 범인은 죽었으니 조사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겠소. 그럼 이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오.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까도 합니다만. 그렇구려. 뭐 이미 범인은 고인이 되었으니 무슨 증거가 나오겠소. 박무겸은 대화 중에 서진혁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러자 연수가 말한 대로 독초를 다룬 듯한 모습이 남아 있었지요. 오늘 박무겸이 방문한 목적은 그를 방심하게 하고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한다는 말을 전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연수의 계획이었지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몸조리 잘하시오 참판나리. 이 몸이 배웅을 못하니 살펴가시오. 그나저나 사건이 빨리 종결돼야 종사관께서도 편하실 것이온데 머리가 좀 아프시겠소. 뭐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렇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 날부터 연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잣거리 안악들 사이에 소문을 흘렸지요. 서참판의 적자를 죽인 증거가 나왔다고. 그러자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무겸은 그날 저녁 연수를 찾아와 말했지요. 계획은 알겠소만 너무 위험하오. 그대 혼자 그자를 상대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위험은 내가 감수할 일이여. 당신은 그저 그자의 자백을 듣기만 하면 돼요. 거참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오. 박무겸은 걱정스런 눈으로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니 당신은 포졸들을 데리고 이곳에 잠복해 주시오. 연수는 품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내 박무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곳은 가짜 증거를 숨겨둔 장소였지요. 서진혁은 반드시 이곳을 찾아올 것이요. 그때 모든 것을 들으면 돼요. 박무겸은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알겠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예상대로 서진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골목 안에서 연수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문을 들었소.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던데 참말이오? 그렇소. 그것을 나한테 넘기시오. 내가 잘 처리해 드리겠소. 잘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요?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면 당신도 위험하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신은 갈 곳이 없게 되오. 연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유가 안 되면 협박으로 나오겠구나. 예상한 수순이었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찌해야 하오? 그 증거를 내게 주면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리겠소. 돈도 넉넉히 드릴 것이오. 연수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그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증거는 지금 내게 있지 않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따로 보관해 두었어. 서진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에 보관해 두었소? 그것을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 하오? 아니 그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연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성박 돌담 창고에 숨겨두었소. 내일 밤 그곳에서 만나 넘겨드리겠소. 서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밤 연수는 홀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박무겸과 포졸들이 몸을 숨기고 잠복해 있었지요.
잠시 후 서진혁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어? 연수는 품 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요. 서진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가기 전에 먼저 내가 묻겠소. 무엇이요? 연수는 천 주머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빚보증을 꾸민 것도, 내 언니를 첩으로 끌어들인 것도, 초호를 탕약에 탄 것도 모두 당신이 계획한 일이지요? 그 말에 서진혁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갑자기? 범죄 사실을 부인하시겠소? 아니, 그럼 당신은 연희가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나는 당신이 죽인 언니의 동생이요. 그 말에 서진혁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죽인 두 사람에게 쓴 초호의 찌꺼기요. 당신의 손에는 초호의 냄새가 배겨 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을 어디서 난 것이오? 당신이 초호를 다리고 찌꺼기를 처리한 곳에서 수거하였어. 거짓말 마시오. 나는 분명 모두 태웠어. 연수는 천천히 서진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말 다 태웠다 생각하시오? 서진혁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적자를 죽이고 처음부터 내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어. 헛소리 마시오. 태워 없앤 찌꺼기를 당신이 어떻게 손에 넣었단 말이오? 그 말은 포도청에 가서 해야 할 것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말에 서진혁의 눈빛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도청에 고발을 하겠다 이거요? 그렇소. 보자 하니까 아주 간댕이가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년이 겁도 없이 내 명을 재촉하는구나. 가만히 있었으면 제 명대로 살았을 것을 내 뒤를 캐다니 너는 오늘 밤 내년에 언니 곁으로 보내주마. 그럼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복하는 것이요? 내년에 제주가 참으로 아깝다. 내가 내 아비의 빚을 만들어 내년에 언니를 데려와 적자를 죽인 범인으로 만들었다. 서참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는 적자를 죽여 없애야만 했지. 헌데 내년이 용케도 알아냈구나. 헌데 그것이 내년의 명을 재촉한 것이다. 서진혁은 갑자기 연수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순간 연수는 숨이 막혔지요. 그러자 갑자기 창고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연수의 목을 조르고 있는 서진혁을 추포하였지요. 연순왕자 괜찮소? 예, 저는 괜찮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연수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포졸들이 서진혁의 팔을 잡아 포박했습니다. 서진혁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연수는 포박되어 끌려가는 서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언니의 한을 풀었지요. 그날 밤 연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진혁의 재판이 열렸지요. 그런데 서진혁은 재판장에서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 자백은 협박으로 받아낸 것이오. 나는 억울하오. 박무겸이 증거와 자백 내용을 차례로 제시했지만 서진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재판장 문이 열리고 두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연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바로 자신의 언니 연희였지요. 그리고 언니 옆에는 언니의 죽음을 알린 안악도 있었습니다. 연수는 언니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언니는 연수를 보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저는 서참판 댁에 첩실로 들어갔던 전현이라 합니다. 그 말에 재판장이 술렁였습니다. 서진혁은 처음부터 저를 도구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저자는 제 아버지의 빚을 거짓으로 꾸며 저를 그 집으로 끌어들였고 적자를 죽인 후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서진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탕약 냄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은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지요. 저는 함께 지내던 안악과 짜고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갔지요. 그리고 제 동생이 제 대신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잘 알기에 동생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줄 알고 있었어요. 안학을 통해 동생에게 편지를 전한 것도, 동생이 서진혁에게 접근하도록 이끈 것도 모두 처음부터 제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이니 동생으로 하여금 서진혁의 자복을 받아내게 한 것이지요. 그 말에 연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죽었다고 믿고 홀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서진혁은 적자를 독살하고 저도 독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학의 도움으로 저만은 살아남았지요. 맞소. 연희 아씨의 말이 모두 맞소. 언젠가부터 연희 아씨께서 탕약이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씨께서는 서진혁이 주는 탕약을 먹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드시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연희 아씨는 특별한 약재를 써서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매장 후 제가 무덤을 파고 아씨를 꺼내주었습니다. 참판나리의 적자와 연희 아씨에게 독약을 준 사람은 바로 서진혁이옵니다. 연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덤 속에서 언니가 얼마나 놀랐을지 가슴이 아팠지요.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진혁은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는 엄벌에 처해졌지요. 재판이 끝나고 연희와 연수는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나는 언니가 정말로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미안해. 하지만 너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게 가능했어. 그러니까 언니는 나를 장기판의 말로 이용한 것이네. 편지 몇 장으로 나를 완벽하게 움직였어. 그렇게 된 거니? 호호. 지금 입한국에 웃음이 나와? 언니 미워. 연수야, 미워도 나는 내 언니야. 그거야 나도 알지. 그러고 보면 언니는 나보다 몇 수 위야. 서진혁이 아버지의 빚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고 서참판댁 첩실로 들어가 모든 것을 밝혀내게 했으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방법이 있을 것이라 했잖아. 그 방법이 이거였어. 나는 정말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알아? 잘 알지. 미안해, 연수야. 어쨌든 너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두 자매는 다시 한번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청 종사관 박무겸이 그들 곁으로 걸어왔지요. 참으로 보기 좋소. 어쩜 자매가 그렇게도 총명들하시오. 연수는 눈물을 닦고 박무겸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어. 그대들이 짜놓은 판에서 그저 졸 노릇이나 한 것뿐이니. 동생을 도와 일을 잘 마무리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살아계셔서 감축드리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수 낭자께 특별히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을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그 말에 연수도 연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청혼을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하시어? 쇳불은 당김에 빼라 했소. 우물쭈물하다 놓치면 나만 손해 아니오. 연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말했지요. 연수야, 이 사람 괜찮아 보인다, 얘. 잘 보셨소. 연희낭자께서 제 편이 되어 연수낭자 좀 설득해 주시오. 그게 어디 맨입으로 되겠소? 어차피 두 분에게 난 장기판의 말이 아니여. 그러니 평생 곁에 두고 말로 쓰면 더 이득이지 않겠소? 정말 그럴 각오로 제부가 되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무딘칼은 아니니 두 분에게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요. 그리고 두 분 같이 훌륭한 분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호호, 우리 연수에게 단단히 빠지셨군요. 제가 오늘부터 제부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형. 다음해 봄 연수와 박무겸은 결국 혼례를 올렸습니다. 언니 연희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었지요. 그 덕에 연수와 박무겸은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서참판은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연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연희는 대궐 같은 기와집의 천석군의 지주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와 안학을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언니는 팔려갔고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허나 두 자매는 위기 앞에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지요. 결국 두 자매의 지혜와 용기는 폐허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